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복지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비장애인과 그냥 장애인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심하고 직장에 다니고 애를 놓을 수 있도록 그런 데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 맞벌이 주부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사회인이나 직장인들을 위한 복지를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40, 60 세대가 퇴직 후에도 좋은 일자리와 창업을 통해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언제라도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대로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거의 전부 세상에서 제외돼 버리는 그런 사실상 무상보육하지 않는 것이나 같은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 정권 교체 이후에 제대로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장학금 받는 경우도 아르바이트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데 학점 일정하게 받아야지만이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그건 현실을 모르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교통방송이 마련하는 색다른 토론 설전, 오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복지가 우리 사회의 화두입니다. 내년도 우리 정부 예산을 보니까요, 보건복지 그리고 노동 분야에 투입할 예산이 97조 1,000억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복지 예산 100조 원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잠시 화면을 통해서 여러 시민들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 우리 시대의 이 복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또 각 후보들의 복지 정책, 그와 관련한 복지 예산 문제를 이 시간 함께 토론을 통해서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전문가 네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의 김창녕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평론가이신 유창선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유경제원 최승로 사무총장도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의 정세훈 교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네 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여러분께서는 설전 트위터와 문자로 함께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토론으로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 40여일 앞으로 바싹 다가왔습니다. 이 가운데 복지 관련한 공약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념을 좀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복지로 일컬어야 할지, 그리고 복지의 범위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문제부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김 교수께서 시작을 해 주실까요? 예. 복지하면 흔히 의식주 문제에서 모든 것이 출발점이자 마지막 종착지인데요. 이 의식주 문제에서 이제는 단순히 의식주뿐만 아니라 의료나 건강이나 노인 복지, 여기다가 연금 문제까지 매우 포괄적인데, 그래서 영국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개인의 어떤 복지 문제를 총괄해서 이제는 보살펴야 된다 해서 앞으로 국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복지 문제는 더욱 중요시되고, 우리나라도 이번에는 그런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또 유 박사께서는요? 네, 과거에 비해서는 복지라는 개념의 그 영역이 상당히 좀 이제 넓어진 것 같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떠올려졌었던 게 기본적인 이제 생활을 위한 문제, 소득 같은 거. 전에는 이제 그것만 좀 많이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점차 그 사회 양극화가 계속해서 해소가 되지 못하고 이제 심화가 되고, 또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이 복지 영역도 계속 이제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보육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또 이 건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노후 문제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대책 마련, 다 이제는 복지 정책의 이제 영역으로 좀 확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로 포괄되는 게 워낙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실 때 복지의 어떤 구체적인 범위 어디로 설정하시겠습니까? 복지를 그 영역의 문제로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계층의 문제로 바라보느냐 하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주거 복지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그 주거 환경이 아주 나쁜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음식 문제, 먹거리 문제도 사실은 그 음식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분야의 영역이든 간에 사실은 그러한 그 자기 스스로 그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충분히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우리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분야의 그러한 그 질적인 수준은 제공하자. 이런 것들이 복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실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다 나아졌습니다만 어려운 계층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계층에게 폭넓게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고 그러한 분들에게 삶의 질을 어느 정도 제고해 주는 분야 이런 것들을 이제 복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복지는 우리 삶의 기본적인 다양한 문제를 다 포괄하면서도 어느 정도 계층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정 교수께서 보시는 복지의 개념, 그 범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김 박사님께서 방금 삶의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것이지만 좀 계층의 문제가 있어서 좀 취약한 계층에게 주로 어떤 정부의 지원이 가는 것이 복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다 복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나라들 살펴보면 특별히 어떤 취약한 계층에게만 할 것이냐 아니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를 제공할 것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측은 보통 이제 영미형이라고 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복지를 제공하는 형을 이제 북유럽식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저는 어떤 경제 성장 면이나 아니면 양극화 해소 면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북유럽이 훨씬 성과가 좋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저 삶의 전 영역을 다루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다루면서 또 모든 국민들이 그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모든 국민들이 그 재원 부담을 같이 지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복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야기해야 될 복지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얘기를 펼쳐 나가겠습니다만 이제 그동안 과거 그 보편적 복지, 뭐 선별적 복지 얘기도 좀 많았고요. 최근 들어 참 이 복지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대의 복지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진보 세력이 복지 담론을 좀 산점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 그렇지가 않거든요. 차별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누구나 또 비슷한 얘기를 쏟아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시대에 그렇다면 복지는 과연 그 가장 긴급한 시대가 요청하는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그 문제를 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사회자께서 아까 복지 100조 원 시대 이런 워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조사를 좀 해봤어요. 네. 선거 해방 이후에 배고파 못 살겠다 죽기 전에 갈아보자 뭐 이런 식의 그 당시는 정말 생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화두였고요. 그 다음은 군부 독재, 민주정부 이렇게 군부 통치 시대, 사회의 민주화가 또 흐름이었고 그 다음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렇게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복지정부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시대의 요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나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선거는 흔히 말해서 민주주의 축제라고 그러죠. 단순히 축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주권을 행사한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이 선거 때가 되면 이 후보자들이 각종 다양한 공약 그게 실현 가능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유권자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이야기는 복지가 가장 뭐랄까요 적합한 그런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한국이 이제 경제적으로는 과거 1인당 국민소득 2, 3천 불 시대가 지나서 이제 2만 불 시대가 넘어가면서 이제는 경제적으로 사회의 여러 가지 재반 여건상 복지가 중시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다. 네. 유럽의 많은 먼저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을 봐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런 부분으로 가는데 현재는 아직도 보건복지부 장관 중에서도 여전히 저 밑에 밀려 있고 복지 정책 자체가 아직도 사실은 하나의 선거의 액세서리 정도로 등장했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수록 이 복지는 반드시 이 중요한 우리 사회의 정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일단은 그 선거라는 그런 그 우리 국민의 축제와 이 복지라는 주제가 잘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필요하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얘기신데 다른 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마 이번 대선을 앞두고서
정책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등장한 용어들이 경제민주화 그리고 그렇죠. 복지 뭐 이걸 겁니다. 뭐 여야 각 정당 각 후보들 뭐 다들 너도나도 이 경제민주화 경쟁 또 복지 경쟁 이런 거 이제 나서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 국민들의 그 복지에 대한 이제 관심이 커졌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지금 어떤 그 사회 우리 그 이제 흐름이 이 복지의 수요를 그만큼 이제 확장을 시켜놨다 하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뭐 정 교수님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이제는 그 복지라는 것이 어떤 뭐 특별히 그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취약층 이들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중산층도 사실은 그 복지를 강하게 또 이 복지의 그 수혜를 혜택을 강하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좀 어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가 뭐 계속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 같은 요구는 이미 그 지난 몇 차례 중요한 선거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그 국민들의 의사가 좀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6.2 지방선거라든가 뭐 지난 4.11 총선 이때도 역시 그 국민들의 이제 그 복지에 대한 이제 요구 이런 게 이제 강하게 이제 드러나기도 이제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대선에서도 뭐 각 정당이나 이제 후보들이 역시 이 복지 정책을 둘러싼 이제 경쟁에 그만큼 이제 치열하게 나서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복지 전문가로서 보실 때는 이번 선거가 이 복지의 부분을 정말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점에 치러지는 선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경제 발전 단계 과거로 살펴보면 이제 많이 이야기하시듯이 산업화, 민주화 했고 지난 뭐 한 10여 년간 어떻게 보면 이제 영미식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 선진화도 어떤 부분들은 보면 미흡하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제도 선진화도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이제 이 단계에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복지화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 복지화라고 하는 거는 다른 우리보다 앞서서 산업화를 했던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다 고도 성장기에 복지 국가를 동시에 이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다들 복지 국가로 전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랬냐면은 전통 사회에서는 가족들이 다 복지를 책임지지만 산업화 사회로 넘어가게 되면 가족들이 그것을 그 복지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업화 사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복지가 국가 차원에서 마련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저희도 이제 그 김대중 뭐 노무현 정부 시기에 많이 기틀이 마련되었지만 사실은 산업화로 인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는 복지가 틀은 갖췄지만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는 왜 복지가 화두가 되느냐, 바로 그러한 이거 복지가 지금 시대 정신이고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이제 채워야 될 것이냐 이것을 이제 국민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장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많이 열악한가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교할 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뭐 200, 뭐 300 몇 개 국가하고는 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가입되어 있는 OECD 네.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 이제 아까 뭐 백조 시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넓은 개념이고요. 뭐 교육, 보건 등등등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그렇게 하면 비교하기가 좀 어렵고 보통 이제 좁은 의미의 복지라고 하면 이제 사회 보호라고 네. 해서 장애인, 뭐 노령, 그다음에 모자 보건 뭐 등등등 이러한 좀 좁은 의미의 복지를 얘기하면 이것이 이제 나라 살림의 규모가 GDP인데요. GDP 대비로 봤을 때 OECD 평균은 한 16.9%. 그러니까 17% 정도를 여기에 쏟아붓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언제 기준이냐면 2008년, 2009년 기준인데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3.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격차가 뭐 13%? 네, GDP 대비 그렇군요. 13%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2012년에 GDP가 한 1,140조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예를 들어 10% 정도만 해도 100 몇십 조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저희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뭐 모든 사회복지학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고요. 경제학 하시는 분들도 아무리 이제 복지 재정 건전성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현재 수준은 너무 낮다. 이제 높여야 된다는 건 다들 인정하시는데 어느 정도 높여야 될 것이냐는 이제 약간 이제 이견이 갈릴 수가 있겠죠, 의견이. 네네. 그 얘기는 차차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복지에 관한 부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정 뒷받침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무총장께서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의 생활을 보더라도 젊었을 때는 상당히 소득도 상당히 높아서 상당히 이제 여유가 있는데
노년이 되면은 이제 소득은 줄어들고 쓰여야 될 의료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우리 경제도 한참 그 고도 성장을 할 때는 수입이 꽤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경제 성장률이 한 2%대로 이제 떨어지거든요. 우리 경제도 어느 정도 이제는 성숙기에 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제 고령화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복지 비용이라고 하는 의료비라든가 이런 노년연금이라든가 하는 비용은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OECD 수준으로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경제가 뭐 OECD보다 경제 비중 외에 복지 비중이 낮으니까 의도적으로 높이자. 이렇게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자연스럽게 복지 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어도 복지 비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그러한 경제에 있는데 의도적으로 제도를 바꿨을 때는 심각하게 복지 비용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나라들의 예를 보면은 우리 유럽에서 지금 복지 문제 때문에 유럽이 엄청나게 재정 적자를 그리고 재정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나라들이 자기 경제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러한 복지 제도를 만들므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붕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복지 비용은 가만히 있어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우리 경제에 맞지 않게 늘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경제가 우리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하락기에 맞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때 또 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의 나라들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그럼 복지연금을 줄이자. 또는 의료비를 줄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폭동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국민이 받아쓰기 시작하면은 복지 비용을 받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떤 정부도 그것을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상훈 총장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정 교수님 얘기한 부분하고는 이제 조금은 좀 상이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고령화가 이제 심각하게 진행이 될 거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자료를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고령화율이 한 11.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OECD 국가들은 뭐 20몇 프로 훨씬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그 나라들이 OECD 국가들이 고령화율이 저희하고 비슷한 11.3% 도달했을 때 복지에 얼마를 썼느냐 GDP에 그걸 살펴보면 한 16%, 17%가 됩니다. 저희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3점 몇 프로를 더해서 좀 다른 것들도 더해서 비슷한 기준으로 보면 한 7%, 8%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령화율을 감안해도 저희가 여전히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냐면요. 나라마다 복지 비중이 다르지 않습니까? 의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가 있고요. 캐나다라든가 이런 의료를 거의 무료로 하는 나라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의료비 말고 다른 복지 비중을 높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령화 수준만 봤을 때 그런 나라들은 고령화가 우리랑 비슷했을 때 왜 우리보다 더 많았냐. 그만큼 충분히 복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많은 거죠. 고령화율이 똑같은데도.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해야 될 만큼 복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 거지. 만약 우리도 그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처럼 현재보다 더 의료 이런 수준도 높이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모든 분야의 복지 비용을 다른 나라에서 복지 비용을 많이 쓰는 나라 기준으로 다 이렇게 늘려야지. 아니 많은 나라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OECD 평균입니다. OECD에는 적게 쓰는 나라, 많이 쓰는 나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 평균에 뭐 저기 아프리카의 나라까지 넣어야 된다. 그럼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기준은 OECD 평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유럽의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전체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은 남유럽 국가들이잖아요. 그건 박사님도 아시잖아요. 남유럽 국가들하고 북유럽 국가들하고 또 중유럽, 중부유럽 또 미국, 영국 다 틀립니다. 그리고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가 남유럽 국가들인데요. 이 국가들은 복지 자체가 좀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젊은 층들에게 가는 이제 뭐 그렇죠?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건 좀 적고 확실히 너무 이렇게 노년층을 위한 연금 위주의 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세대 간 그래서 차이가 그 있다.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본인 생각에 복지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많으면서 않은 걸 동시에 왜곡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많으면서 잘못됐다는 동시에 거예요. 구조 자체도 북유럽 예. 제가 처음부터 북유럽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똑같이 갈 수는 본인 없지만 기준에 의해서 왜곡이죠. 그러니까 왜 제 기준이죠? 그렇지 않고 복지를 젊은 사람들한테 복지를 제공해야 된다. 이 말은 그럴듯하지만 OECD 평균으로만 사실은 얘기하시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복지의 대상으로 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은 절대 빈곤계층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것도 이제 어려운 선생님 노인계층 이런 생각이신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복지지. 그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그거는 젊은 이제 사람까지 복지를 다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지금 상당히 왜곡된 약간의 이야기죠. 그 서로의 의견에서 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유 박사님 뭐 덧붙일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최 박사님 말씀도 그렇고 이제 그 흔히 이제 그 정치권에서도 보면은 이제 보편적 복지 얘기 나오면 이제 바로 이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제 반론하는 경우가 뭐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뭐 복지에 대한 뭐 이제 그 지출이 이제 증대된다고 해서 바로 뭐 재정적 위기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다. 거기에는 좀 이제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이제 정 교수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똑같이 복지 지출을 이제 느린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제 복지 거버넌스를 이제 제대로 이제 못했던 경우 그런 경우 뭐 이제 재정 위기 맞은 국가들 뭐 그리스라든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 결국 이제 복지가 이제 실패를 한 재정 위기가 닥친 뭐 그런 경우들이 이제 되겠고 반대로 또 이제 복지 지출이 이제 늘어났지만은 위기에 상당히 이제 강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뭐 스웨덴이라든가 뭐 덴마크 같은 경우 그런 거는 복지 지출이 늘어났지만은 또 그거를 잘 관리하고 또 이제 성공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복지 지출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바로 뭐 재정 위기로 이제 연결이 된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이 그 복지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 얼마만큼 잘 이거를 이제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복지제도의 뭐 투명화라든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신뢰를 뭐 확보하는 거라든가 또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거라든가 저는 그게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보편적 복지를 뭐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얼마만큼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얼마만큼 이걸 잘 관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는 또 상당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입니다. 받아서 재정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 복지 집행 방식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보편적 복지가 지금 현행하고 있는 것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에는 지하철을 타면 65세 이상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그러나 지방은 65세 이상이 돼도 지하철 자체가 없거나 또 그런 사람들에는 버스를 타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도 돈을 내야 됩니다. 또 같은 65세 이상이지만 수도권에서는 무료 티켓을 가지고 정말 가고 싶은 곳을 지하철로 이용할 수 있지만 지방은 그런 혜택조차 없기 때문에 그런 이 복지라는 것이 선별적인 복지로 그치고 있고 보편적인 복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그런 대변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허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집행상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재정이라는 거대 담론 속에서 실질적으로 각 개개인에게 느껴지는 돌아가는 복지는 어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가 돼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각 후보들의 복지 관련 공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부터 이제 그 우리가 관심을 가진 부분이 문재인, 안철수 그리고 박근혜 세 후보의 복지 공약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차별화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한국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따뜻한 복지,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든든한 복지 이런 그 일종의 구호로 시작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강론은 뭐 내놓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세 후보들의 복지 정책에 있어서 차별화가 잘 안 되는 것인지 또 각각의 그 복지 정책이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 최선호 총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사실 그 세 후보의 복지 이야기를 그 누가 했는지 보지 않고 그냥 내용만 보면 사실 누가 누구 건지 잘 모르겠어요. 비슷비슷하죠.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내용도 뭐 이렇게 서로 골라서 그냥 주고받을 때도 있고 상당히 그 난해한데 사실 그 분명한 거는 포인트는 그
국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우리 국민들을 위한다라는 느낌은 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을 보면 잉침 쓰기에 가까운 내용들이 좀 너무 많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계층일수록 좀 더 인심을 더 쓰는 정책들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래도 목소리가 큰 쪽 아니면은 상당히 정치 세력화할 수 있는 쪽 또는 이익 집단이라든가 어떤 집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쪽 이런 쪽에 좀 더 편향적인 그런 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런 건 한마디로 말해서 상당히 정치인 입장에서는 인기 얻기 좋은 그런 분야의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본다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청년 구직자에게 매달 30만 원의 취업준비금을 지급하겠다. 네네. 사실 황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거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고 정치권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일자리가 사실은 최고의 복지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것에 노력은 안 하고 상당히 어려우니까 30만 원씩 준비금을 주겠다. 이런 식의 막가파적인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봐도 너무 정치인이 좀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심성 공약의 그러한 내용들이 눈에 띈다는 그런 지적이시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후보들이 지금 선심성 공약이 어떻게 많이 드러난다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결국 재원에 관한 이제 대안이 마련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각 후보들 보니까는 다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적어도 이 복지 공약 내놓을 때는 재원에 관한 대책이 있느냐 이거를 다 보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됐기 때문에 후보들도 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설명을 하는데 확실한 결론들은 공통적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과세 구간의 세제 구간의 그 개편이라든가 이런 이제 대안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부자 감세 철회라든가 또 재정 지출 구조 변화 이런 걸 또 얘기를 하고 안철수 후보도 국가 예산의 그 지출 구조 개선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만은 다 한결같이 이제는 증세는 지금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이러면서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이런 거이기 때문에 사실 그 각 후보들도 얘기하면서 이 재원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좀 내놔야 될 이제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구호 수준이다라는 지적이시죠? 아니 꼭 구호라고 평가절하는 건 아닌데 이 재원에 관한 대안 부분은 아마 좀 더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사실 선거까지 너무나 시간이 지금 촉박한데 아직 제대로 된 공약 정책이 나오지 않은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좀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재원 부분은 이제 좀 이따 다시 또 자세히 논의할 이제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언뜻 보면 세 후보가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다 이렇게 했던 것을 이름을 이제 한국형 복지 체제로 이름만 바꾼 것이거든요. 박근혜 후보가 이야기하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란 무엇이냐 보면 바로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그 복지 그 모델 자체가 이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입니다. 그래서 보육, 교육,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취업, 어르신 이렇게 다들 각 생애 단계별로 하겠다. 근데 뭐냐면 아주 최소한만 합니다. 그래서 보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세, 2세 무상 보육,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상, 고교 무상 이것도 할까 말까 이러고 이제 무상 급식은 얘기도 안 나오고 할까 말까 그러고 그러니까 생애 모든 주기별로 하겠다라고 이제 말은 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근혜 후보가 이런 복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는 별로 이제 할 만한 복지가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새누리당은 원래부터 이 복지하고 그다음에 이 경제민주화하고는 좀 거리가 먼 당이어서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구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회의원들하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하고 이것을 이끌어가는 박근혜 그리고 이 김종인 씨하고는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앞쪽에 선두주자들은 막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쪽은 따라오지 못하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고 있지 않고요. 당내 공감도가 지금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이 복지 공약을 많이 내놓는 쪽이 이제 문재인 후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복지에 대해서 이제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이제 후계자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다름을 못 느끼겠다고 하시지만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 2배로 인상한다. 자, 그 다음에
뭐 모든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제공한다.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방과 후 돌봄 서비스도 늘리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러한 보육이나 교육이나 이런 서비스를 공공 보육센터 이런 것들을 확충해서 정부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신 청년층에게 이제 뭐 취업 준비금을 주겠다는 것은 좀 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실업을 당하면 고용보험을 줍니다. 근데 이제 아직 한 번도 취업을 못한 사람은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근데 요새 취업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기 지방에 사는 학생들은 저희 학생들이 지방 학생들이니까 서울에 가서 볼 때와 차비 들지요. 메이크업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3-4차례 면접 가야 되고 사실은 취업하는데도 준비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정책은 나중에 뭐 이제 되면 저 이제 세부적으로 마련하겠지만 그러한 취지라는 것을 감안을 해야지 이것이 좀 황당한 내용이다라고 하시면 좀 그렇고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캠프가 차려진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나중에 나오면 제 생각에는 문 후보하고 좀 비슷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 상당히 좀 무책임한 저는 정책들이 많이 발표됐다고 보는데요. 뭐냐면은 모든 정책이라는 게 정책 효과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공약에 의한 정책들은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대부분 든든하다, 좋다, 뭐 이렇게 형용사적으로 아주 베푸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만 정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얼마큼의 돈을 썼으면 국민 세금을 썼으면 어느 정도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고요. 대부분 정책에 대한 검증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냥 느낌이 좋은 정책 아니면 그냥 굉장히 우호적이고 내가 베푸는 듯한 정책을 하는 정책 이런 것들로 몰려있다 보니까 정책의 효과성이 제가 보기에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아마도 상당한 부분 세금을 낭비하는 정책이거나 또는 정책 자체가 우리 경제의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경제의 활력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그러한 복지 정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뭐냐면은 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런 어려운 계층이라든가 살림이 그래도 이 정도 살림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세금을 쓰는 것이지 그 자체가 성장 정책이 될 수가 없거든요. 성장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치 우리가 교육을 잘 받으면 20년 후에 그 사람이 좋은 인재가 돼서 우리 경제에 튼튼한 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지 정책 자체가 뭐 마치 경제 성장 정책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사실은 복지 자체를 상당히 그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드는 위험한 발색이다. 그런데 그 복지하고 성장의 선순환적인 구조는 지금 사실 세 후보가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 후보의 정책을 다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후보, 또 문재인 후보, 또 안철수 후보 용어는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사실상 지금 복지하고 성장을 이제 같이 가져가려는 그런 이제 담론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거는 뭐 세 후보에 대한 공통된 지적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게 좀 들여다보면 좀 이제 차이가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다 복지를 강조하고는 있지만은 기존의 각 정당이 가졌었던 복지 정책의 기조 이거는 또 변함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그 이제 맞춤형 복지라는 게 역시 그 선별적 복지 그 기조 위에 있다고 이제 판단이 이제 되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는 뭐 그런 게 되겠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역시 그 보편적 복지를 같이 얘기합니다만은 그거를 좀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이제 좀 단계적으로 이제 하겠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하고 다소의 좀 방식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최종적인 건 아마 그 10일 날 이제 뭐 정책 공약이 나와야 뭐 정확히 이제 뭐 평가를 할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좀 기존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뭐 4.11 총선이라든가 6.2 지방선거에 있었던 복지 정책의 기조 이거는 뭐 이번 대선에서도 크게 바뀌지는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 이거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지금 복지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이런 복지 정책이 각 그 당별로 아니면 후보별로 나온 복지 정책에 대해서
과거에는 매니페스토 단위 구성이 돼가지고 이러한 복지 정책이 과연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재원 조달 방식은 어떤지, 또 집권하고 난 뒤에 어떤 식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것인지 이런 것을 묻는 검증단이라는 게 있었고, 또 매니페스토 보도 매뉴얼해서 언론에서 선거 보도 때 이런 정책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또 보도할 것이냐, 한국기자협회와 같이 이런 책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희한하게도 그런 것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검증은 없고 구호만 난무하는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포퓰리즘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포퓰리즘이 아니냐라는 공격들도 사실 이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정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저는 그것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측이 포퓰리즘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 양극화가 심한 상태고, 사실은 저희가 뭐 소득 2만 달러라고 하지만 생계가 곤란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빈곤율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까 저희 외환위기 이후에 정말 양극화가 얼마나 심해졌는가, 그건 이제 진위 계수가 이제 상당히 상승했다라는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자산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해졌는가,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 제일 잘 사는 상위 20%하고 이제 못 사는 20%하고 총 자산이 2006년에는 잘 사는 측이 이제 33배 정도로 많았는데 2011년에는 57배 정도로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양극화 지표가 심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제가 4%로 성장을 한다. 그러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 4%로 다 성장한다,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경제는 4%로 성장하는데 위쪽은 한 10% 성장하고 밑은 뭐 마이너스로 성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근로 빈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로를 안 해서 게을러서 일을 안 해서 빈곤한 것이 아니라 근로를 하는데도 빈곤한 것이 현실입니다. 인천공항이 지금 전 세계 제1위의 공항으로 몇 번째 뽑혔지만,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900명이 정규직인데요, 6,000명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지금 전 세계의 제1위 공항이 된 것은 거기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불안정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의 뒷받침된 건데, 거기서 이제 보듯이 이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양극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가 필요한데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것 자체가 포퓰리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들으니까 그래서 포퓰리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경제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 그리고 또 근로 빈민 문제, 그다음에 자살 상당히 높죠. 자살률 문제. 그다음에 자산의 그런 비균등이 상당히 분화된 문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복지 문제로 해결하겠다. 이 세상에 이렇게 단순한 해결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사회는 복잡해졌고, 그다음에 다양한 문제에 따른 아주 정교한 정책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정밀한 정책을 추구를 해야 되고요. 또 자산 분배라든가 이렇게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도 또 거기에 따른 소득 재분배 정책을 또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복잡한 그런 문제를 아주 너무 단순화해가지고, 뭐 경제 문제는 경제 민주화로 해결하고, 모든 사회적인 문제는 뭐 복지 문제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세상이 단순하게 접근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경제가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 양극화라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에 어떤 문제가 정말 문제인지를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이 복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의 질을 어느 정도 높이고 거기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삶의 질, 사회의 어느 정도 유기적이고 사회적인 통합을 가져갈 수 있는 정책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모든 사회의 모든 문제를 복지 문제로 보고 모든 문제를 복지 정책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되버리면요, 우리 사회는 사실은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고 이념적인 전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통합으로 좀 더 가려면요, 이런 문제를 너무 획일화하거나 그런 문제를 조금 더 구분해보는, 그러니까 획일화하기보다는 구분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이죠. 정 교수님 계속 지금 이 서문성장님 말씀에 대해서 반론하실 게 많으신가 보죠? 근데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 다른 분들한테 누가 돼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양극화 문제 심각하다. 근데 이제 그것을 복지로 해결해야 된다 했을 때 복지만으로 해결한다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 모든 정부가 다 정부의 기능 중에 하나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정부들이 양극화 문제 해소의 하나의 방편으로 이제 이 소득 재분배 정책을 쓰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것을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모든 한국 사람들이 괴로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가게들이. 근데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냐? 좋은 대학 나와야 정규직 되고 좋은 직장 잡고 좋은 대학 나오지 못하면 비정규직이고 삶이 힘들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좋은 직장이 안 나오면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이것 때문에 모든 한국 사람들이 괴로운데요. 이제 복지를 잘하는 유럽 선진국들, 유럽 복지 국가들 보면은 자기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든 대기업에서 일하든 어느 정도의 삶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무리해서 막 좋은 데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복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한국 사회의 어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네. 복지가 강화가 되면 굳이 그렇게 입시 지옥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새 후보들이 이 복지 부분에 집중하고 또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 후보의 공약이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 같은 듯한데 또 살펴보면 약간씩 다른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는 아직 10일에 발표를 앞두고 있긴 합니다만 새 후보의 각 그 복지 공약을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각 후보별 특색이라든지 또 장단점 위주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는? 김 교수님께서 먼저 좀 해주실까요? 저는 복지 기본적으로 많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것들을 내놓는데 사실은 이 복지 정책 선거 때는 무슨 말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곧 선거 때 표만 된다면 무슨 말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 후보가 사실은 어떤 식의 복지 정책을 낼지 저는 그것이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또 이 복지 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집권 이후에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 세 가지 요소를 구성을 보여줬을 때 저는 설득력을 갖는다 이렇게 보고 그 여당이든 야당 후보든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 박사님 어떻어요? 저는 이제 새 후보의 복지 정책 다 마찬가지로 이제 검증들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런데 일단은 야권의 이제 두 후보,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기존부터 이제 표방해 왔었던 그 기존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좀 당연하게 좀 받아들여지는 이제 그런 이제 면이 있습니다. 글쎄 다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후보들이 성장과 그 복지의 어떤 선순환적인 구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좀 박근혜 후보 경우하고는 좀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글쎄 그걸 개념화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대체로 그 과거에 있었던 균형적인 성장 아마 이제 그런 의미의 성장을 얘기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포용적 성장 그래가지고 역시 다른 그런 이제 의미의 성장론인데 그런데 이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타나는 변화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장 담론을 좀 상당히 이제 좀 거기에 방점을 두는 이런 이제 변화가 좀 읽혀지고 있거든요. 전에만 하더라도 이 경제 민주화, 복지 여기에 이제 방점을 뒀는데 이 얘기들이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실종이 되면서 이제 성장 담론 얘기로 이제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기부양책 얘기까지 그래서 이제 대선 공약으로는 저는 경기부양책 같은 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성장 담론에 이제 방점을 찍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드는 이제 의문이 그겁니다. 과연 그 같은 어떤 성장 담론하고 지금 박근혜 후보가 그동안 이제 표방해 왔었던 경제 민주화 내지는 어떤 복지의 어떤 강화, 더 많은 복지 이런 것이 과연 부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좀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네, 이 복지 공약 사실 현실화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그 공약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그러한 후보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어떤 공약도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적인 문제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도 아마 짐작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복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좀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수가 사실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이제 국가 부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 공약대로 만약에 복지를 늘렸을 때는 상당히 큰 세수 증가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복지가 얼마나 많이 쓰게 되느냐라는 걸 한번 본다면 연간 지금 뭐 100조 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라는 것은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매년 늘어나는 성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출하여서 그걸로 끝나는 그러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한 번 지출하기 시작하면 매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같은 경우는 5년 내내 지출한다 그러면 최소 500조 이상의 복지 재원은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만약 순증이 얼마가 될지는 거기에 따라서 순증한 만큼의 세금 증가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장기적으로 복지가 지속 가능하지 못한 복지를 썼다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상당히 유럽의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처럼 복지를 늘렸다가 또 줄여야 되는 구조조정의 아픔을 또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 복지 재정에 있어서 세금을 어떻게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적당히 나중에 마련을 하겠다. 또는 뭐 쓰던 돈을 아껴서 쓰겠다. 또는 뭐 부유한 계층에게 세금을 더 물리겠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정말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는 표를 얻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치 공약일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의 정말 지도자라면 그렇게 사실을 감추는 어떻게 보면 숨기고 올바른 자기의 속마음을 말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지도자로 갈 수 있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성숙도가 낮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이제 비관적인 접근을 하셨네요. 정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예산 우리가 수용할 만합니까? 이렇게 복지 정책을 다 실현한다면? 국가 경제를 염려하시는 우리 최승호 사무총장님. 네.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논의를 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뭐 우리나라가 빚이 많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부의 그 세수 현재 거두어들이는 조세도 많다. 그리고 향후에 복지를 하게 되면 500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너무 우려할 정도로 생각하신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전 세계 평균, 뭐 OECD 평균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OECD 국가들이 지금 재정 위기 때문에 그 빚이 GDP에 뭐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GDP 한 33%, 34%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빚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자산도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세를 얼만큼 국민들이 내고 있느냐 또 살펴보면 OECD 국가들 평균으로 GDP 한 26% 정도 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올해가 19.8%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시기에 한 22% 되던 것이 조세 부담률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감세하고 하면서 19.8%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OECD 평균 죄송합니다만 제가 OECD하고 평균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비교할 집단이 그쪽이라서 비교해 보면 조세도 아직 적게 걷고 있고 빚도 적다.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얼만큼 그러면 복지를 하면 늘게 되느냐. 예를 들어 민주통합당이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그것을 다 계산을 해봐도 아주 크게 잡아도 뭐 한 150조, 160조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5년간의 얘기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5로 나누면 1년에 연간 한 30조 정도, 최대한을 해도 한 30조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뭐 30조 정도가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지난 그 이명박 정부 하에서 감세에 있었지 않습니까? 감세 규모가 연간 한 25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감세했던 것만 원상태로 돌려도 이제 민주통합당이 하려고 하는 정도의 복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그리고 경제라는 것은 그 규모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뭐 4% 이렇게 성장을 하면 그만큼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따른 세수가 또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 지출을 조금 더 효율화시키고 하면은 사실은 현재 충분히 그 가장 강력한 이제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정도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의지의 문제나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현재 국회를 새누리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설사 이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복지를 강화하려고 해도 결국은 이런 예산안이라든가 세제 개혁안이라든가 이것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싫다, 감세 되돌리지 않겠다, 감세 계속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원 마련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예. 보시는데요. 각 후보별 재원 마련 대책을 보니까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감세 축소와 또 부가세를 얘기하는 것이 새누리당 입장이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부자 증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보편적 증세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복지를 위한 이 재원 마련 방안 가운데 이 타당도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각 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이 그 정책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또 타당도는 어느 정도 있다고 좀 평가를 해보실 수 있는지 최승호 총장님. 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그 다른 두 후보와 다르게 부가세를 올리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상당히 솔직한 저는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유럽의 그 보편적인 복지라든가 상당히 복지를 많이 하는 나라들이 유럽에 몰려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그 조세 부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의 국가들은 그 복지도 높지만 세금도 또 많이 내는데요. 어느 정도 보편적인 복지를 하려면 보편적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유럽의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복지 국가를 주장하는 분들은 대부분 세금도 높이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가세라든가 소비세를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가세가 지금 현재 10%입니다만 이것을 높였을 때는 상당히 그 복지 비용으로 복지의 세수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많은 정치인들이 캐나다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습니다만 이 부가세 소비세를 올리고 나서 정권을 잃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정권을 잃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부가세 소비세를 올리는 세금 증세는 상당히 정치인들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고려했다는 것은 솔직하게 정치인들이 상당히 나라를 생각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고 물론 새누리당 안에서도 다른 세금을 아껴서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 적당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다른 후보 같은 경우도 다른 부분으로 뭐 쓰던 돈을 쓰겠다 아니면은 뭐 합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솔직한 그리고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복지라는 것은 생각보다 상당히 큰 비용을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증세 방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도출해내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도 지금 재정 적자가 세계 최고로 높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세금을 높일까에 대해서 서로 떠넘기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좀 몇 년 있다 높이자. 그리고 점차적으로 높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합의를 보게 됐는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고 정치인들은 피하고 싶어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럼 5년, 10년 후에라도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참다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증세 문제가 참 이 모든 후보들의 좀 이제 딜레마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복지 누리는 거에 대한 어떤 재원 마련, 사실 결국 이제 궁극적인 그 답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증세를 통한 그 길이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근데 이 증세 얘기 나오면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이 국민들이 이제 부담을 더 지게 되는 거라는 점에서 특히 이런 대통령 선거 앞두고는 후보들이 감히 꺼내기가 참 이제 어려운 뭐 그런 부분이 되겠죠.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때 양극화해서 그때 임기 중에 이제 꺼내면서 증세 얘기를 이제 잠깐 꺼냈다가 도저히 뭐 그때 이게 안 되겠다 국민정서상 그래가지고 사실상은 더 이상의 어떤 해법 마련을 추진을 못했었던 이제 그런 이제 기억도 있고요.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이제 증세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증세 문제에 관해서 좀 유보적인 그런 입장으로 좀 다시 이제 바뀐 거. 아무래도 지금 선거를 앞둔 후보들의 이제 딜레마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증세 문제는 좀 이제 단계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직접적으로 국민한테 부담을 안기는 증세 방식보다는 우선은 지금의 틀 속에서 가능한 방법들이 있는지 최대한 좀 이제 해보고 정말 뭐 지출 구조를 뭐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감세됐던 거를 이제 뭐 폐지를 이제 한다든가 또 다른 어떤 그 적절한 이제 세원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가능한 여러 가지 방식들을 현실적으로 최대한 해보고 정말 그것이 이제 나중에 벽에 부딪혔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 이거는 뭐 대선에 구애받을 문제가 아니라 선거에 구애받을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가서 정말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할 때 그때 얘기가 나오고 지금은 일단 현재 틀에서 한번 좀 논의를 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 명확하게 그 증세를 얘기한 후보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공약을 검증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이 증세 문제는 이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데 어느 국민이 세금 올리는데 쉽게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통계를 봤더니 부가세 소득세 인상에 국민이 찬성하는 건 7%로 나와요. 그만큼 어떤 세금 올리는 데서 대해서 국민은 아주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도권 전철 부분만 하더라도 몇 년째 지금 요금을 올리지 못하는데 바로 국민적 저항 내지 표를 잃을 염려가 있어서 지금 수도권의 지하철 요금은 올리지 못하는데도 아주 멀리까지 타거든요. 지방은 1, 2호선만 있어도 서울보다 더 비싼 그런 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도 저는 어느 후보가 과연 용감하게 몇 % 올리겠다라든가 이 세제 개편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낼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이런 어떤 이 세제 개편과 관련된 정세 문제를 얘기하려면 매우 용감하고 정직한 후보인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정 교수님, 구체적으로 이번에 좀 얘기를 들어보죠. 어떻게 해서 이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 증세를 포함해서 뭐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부가세 표를 잃을 각오까지 하면서 부가세 인상을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용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국민 여러분도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건 이제 소비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소비세는 이제 간접세고 그다음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이제 저희가 직접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세는 역진적이고 이제 직접세는 누진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올라갈 때 세율이 점점점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저소득층한테 유리한 세금이다라는 의미고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세는 이제 고소득층이든 저소득층이든 같은 제품을 구입하면 다 10%의 세율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불리한 세금이다. 이런 게 일반적인 이제 인식이거든요. 여기에서 소득세는 놔두고 부가가치세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세제를 개편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그걸 복지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누리당의 그렇죠, 새누리당. 결국은 뭐 그렇게 해서 좀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더라도 재원을 마련해서 복지에 쓰면 결국 그것이 서민에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다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서민 복지는 서민이 담당해라. 이러한 결과가 오기 쉽다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는 그래서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제 감세 기조를 원래 자기 이제 이명박 정부에 했던 감세 기조를 폐기할 생각은 없고 복지를 하자니 어딘가 재원은 마련해야 되겠고 해서 이제 고육지책으로 찾아내는 것이 이제 부가가치세 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서민 복지를 위해서 서민이 좀 담당해라.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다. 물론 계산을 해보면 좀 다를 수도 있지만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지난 정부 때 했던 감세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했던 것이 소득세하고 법인세 이제 세율 내려주는 것인데 이것이 누진적인 제도니까 사실은 상당히 부자 감세가 맞습니다. 누구에게 효과가 돌아가느냐, 혜택이 돌아가느냐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부자 감세했던 것을 되돌린다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부자 증세인데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까지 부자 증세라고 하긴 어렵고요. 이제 다시 되돌리는 것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세수를 확보하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지금 이제 부자 증세를 조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를 상위 구간을 더 만들어서 그다음에 소득세 부분도 상위 구간을 조금 더 만들어서 조금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자. 그거는 현재 양극화나 어떤 이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니까 조금 능력 있는
층에서 조금 더 재원을 대라 이런 의미지 또 그게 아주 징벌적으로 엄청나게 세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게 감세했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붙여서 부자 증세 초고소득층 부자 증세를 조금 하겠다 이 정도이고 그다음에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효세율을 인상하겠다라고 했는데 실효세율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억 원 이상 법인세 이제 이윤이 이제 200억 원 이상이면 22% 내게 돼 있는데요.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최대 재벌인데요. 삼성전자도 한 22% 내야 되는데 사실은 얼마 내느냐를 계산을 해보면은 11%를 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비과세 감면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라든가 R&D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국가가 법인세 감면을 주는데 사실은 투자나 R&D나 이런 것들은 누가 하냐면은 여력이 많은 대기업들, 재벌들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혜택들이 다 재벌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세율은 낮다. 그래서 이것을 비과세 감면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 안 후보의 얘기인데요. 이 정도의 얘기는 이제 문 후보는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문 후보는 안 후보보다 조금 더 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박 후보는 완전히 다른 이제 부가 약간 역진적인 저소득층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거기에 정말 저는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치 부자한테 세금을 매기거나 기업한테 세금을 매겨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적합한 설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법인세 비중이 상당히 이미 높았고요. 그런데 아까 저는 들으면서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요. 아까는 분명히 유럽처럼 복지를 늘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OECD 비교를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세금 얘기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가 나오니까 갑자기 또 OECD 비교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해드릴까요 그러면? OECD를 비교를 하면요. 예. OECD를 비교를 하면요. 저희가 GDP 대비로 소득을 각 세목, 그러니까 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 분담금, 그다음에 재산세, 그리고 이제 간접세, 소비세를 어떻게 내고 있냐를 보면 저희가 소득세 비중이 너무 낮습니다. GDP 대비로 OECD 국가들이 9%를 내는데요. 저희는 GDP 대비로 4%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지금보다 한 두 배 정도를 더 내야지 OECD 평균에 갑니다. 그리고 대신에 소비세는 어떻게 되냐면요. OECD 평균이 한 9%, 10% 되는데 저희가 한 그 수준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거기랑 맞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부가세, 즉 간접세 부분은 이미 OECD 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조정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늘려서 복지 재원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소득세가 지금 4%고 소비세가 9%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더 늘리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부분의 역할을 너무 이제 작은데 이걸 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느 부분에 세수를 더 늘려야 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소득세 부분, 이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요, OECD 평균하고 세수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세율을 올린다기보다 이 보통 대기업들에게 돌아가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약간 다른 점은 이제 상위 재벌들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내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예. 그러면 이제 정 교수님 얘기에 따르면은 민주통합당에서 그 얘기하는 이 정책들은 그런 세수로서 충당이 될 수 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그런 것은 사실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지금 이미 기업들 법인세가 많이 내고 있는데 조금 더 내가지고 해결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그것이 아니라 비과세 감면 제도를 없앤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을 없애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인세 비중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내야 될 걸 않는 거지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세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세수에 대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1%를 내고 있다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더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22%보다 작은 거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법에서 22%를 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원래 원칙을 지켜라라는 것이죠. 원칙이 그런 게 아니죠. 봐요. 원칙이란 건 뭐냐면은 규칙대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제도기 때문에 감세 제도를 쓰는 거예요. 그것도 규칙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특례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그 법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외를 규정한 것이고요. 모든 것이 다 일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지금 일몰 제도가 적용이 됐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연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연장시키고 있는 것이었어요. 원래 얘기대로 일몰시켜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일몰 됐어요. 그거 모르세요?
됐고 바뀌어서 또 적용이 되고 있죠. 아니죠. 고용장출모 세액제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예. 대기업들이 가져갑니다. 아니 그것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기업이 마치 세금을 가져가는 것다. 그러면 기업이 누구한테 그 세일즈를 하겠어요? 판매는 결국 소비자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소비자한테 이득이 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이 경제에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마다 가급적이면 법인세 비중을 너무 높게 하지 말자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법인세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법인세가 상당히 높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부가세 비율, 소비세 비율도 선진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유럽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그 나라들은 조세 부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조세를 얼마큼 올릴 것이냐. 우리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20%인데 40%를 올리기 위해서 뭘 얼마큼 올리겠느냐. 그러면은 기업한테 더 부담시켜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거죠. 추승호 사무총장께서 이 법인세에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아니, 법인세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저는 소비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부가세와 소비세가 그 스웨덴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 이런 나라 수준까지 그러면 부가세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예에서 세금이 낮다고 하는 미국만큼 그렇게 또 올린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예, 그럼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소비세를 얼마만큼 선진국에 비해서 낮으냐 그 부분도 말씀을 하셔야죠.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요, 소득세가 GDP의 24% 정도 걷습니다. 우리는 지금 GDP의 4% 정도 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 거둘 겁니다. 저희는 한 10% 정도 걷고 있고요. 격차를 보시면 소득세 부분이 격차가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소득세 먼저 올려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진짜 선생님께서도 우리가 북유럽 수준으로 그런 아주 대폭적인 복지 확대를 하자라는 데 동의하신다면 그 다음 단계로 부가세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순서가 어떤 순서냐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필요한 예를 들어 한 50조 정도를 걷는다, 60조 정도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것을 소득세 기능이 너무 없는데 열악한데 이것을 부가세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네. 우선은 소득세로 하고 이렇게 가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법인세를 올리면 그것이 소비자에게 그 기업들이 결국엔 법인세를 깎아주면 소비자들한테 그 이익을 돌릴 텐데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의 이윤에 대해서 다 이제 매출원가 다 빼고 이윤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주의 반이 외국계입니다. 그래서 벌어들이는 이 법인의 이윤의 반이 해외로 나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미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래서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이 진짜로 우리 국민들에게 남는 장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법인세 논쟁을 하자는 건 이 시간에 취지는 물론 아니었고요. 일단은 아까 그 소득세를 이제 올리는 부분 같은 것 이미 이제 그것이 공약의 하나로서 이제 택하면 실제로 대통령이 되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정책이 될 텐데 아까 김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대다수가 또 현재 반대하고 있죠. 어떤 세금이든 국민은 다 반대합니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서적으로 증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것이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누가 정말 이 세 후보 전부 뭔가 재원이 필요하고 그렇죠. 세금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텐데 누가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세 후보 가운데 그걸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정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가 있을 거로 보고요. 조금 어떻게 보면 정세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국민들은 심리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이 세금 지출의 어떤 투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믿음, 내가 낸 세금이 정말 투명하게 잘 사용된다면 국민적 거부감이 그렇게 전 심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8급 공무원이 70억인가 80억인가 횡령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국세청장은 지금까지 보면 계속 그 형사처벌을 받는 이런 사회 현상이 벌어지는 이면에는 내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고 또 국세청장은 정치적인 이유로 세무조사를 한다라든가 이런 어떤 세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 국민도 하려고 심리적인 거부감 이런 것을 갖게 하기 때문에 세원을
더 걷어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세원을 어떻게 투명하고 또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출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세제 개편이나 세수를 정대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한 저항에 몰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증세 필요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좀 더 부담을 같이 껴안자 이런 좀 그 호소를 좀 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거를 더 이상 하지를 못했었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당분간은 상당히 저는 어려운 문제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지금 뭐 경제 위기 뭐 앞으로 뭐 몇 년간 뭐 계속될지 어떨지 뭐 지금 뭐 대단히 뭐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뭐 지금 뭐 중산층을 포함해서 사회 구성원들 뭐 대다수가 지금 여러 가지가 생활상의 어려움을 더 이제 심하게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직접적인 어떤 그 세부담이 뭐 이제 더 늘어난다는 거 이거를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거는 역시 좀 당분간은 문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역시 현실적인 현재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국민의 어떤 직접적인 세부담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현재 그렇지 않은 방식에서 정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들 아마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각 후보들 입장에서도 좀 그런 것이 아마 좀 현실적인 답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 최승로 사무총장께서 좀 지금까지 주장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법인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얘기를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소득세와 소비세 얘기를 하셨죠? 그 부분 좀 소득세는 이제 법인 소득세가 있고 개인 소득세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득세가 그 부담하는 비율이 우리 국민들의 비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세학자다 모두가 소득세의 그 부담 비율을 좀 높이자.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조세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그 조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소득세 비중을 높이기가 어렵다. 이런 것이 이제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요. 또 법인세 같은 경우는 또 국가 경쟁력을 생각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높으면 아무래도 우리 경제의 활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는 가급적이면 높이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지속 가능한 복지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복지 재원에 있어서는 유지 가능한 세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결국에 가서는 부가세, 이 소비세 부담을 어느 정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선진국의 예에서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부담 비율을 어느 정도 높이는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치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 증액은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을 서로 이제 합의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어느 수준까지 갖고 나가느냐에 대해서는 합의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그 부담을 장기적으로 국채로 한다든가 빚을 빌려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합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가 지나서 장기적으로 좀 정치인들이 여야 합의하에 세금 부담 비율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재산세라든가 또 소비세 이것을 이제 지방세로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의 문제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좀 전문가적인 지식을 빌려서 저는 세금의 장기적인 계획을 짜는 것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또 성장 동력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복지 정책을 현실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제 세금의 세수 확대 문제가 반드시 대두되고 그러다 보면 각 후보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수준이 아닌 좀 더 치밀한 실현 가능한 그런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될 필요성 모두들 공감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제 위기를 그동안 겪은 유럽의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그 남유럽 얘기, 북유럽 뭐 얘기를 그 정세훈 교수님께서 해주신 바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의 기억 속에 그리스를 비롯한 재정 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이 복지 문제가 원인이 됐지 않았나 하는 그런 뭐 트라우마랄까요?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는 아직 뭐 실현을 하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도입했을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유창선 박사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복지를 강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재정 위기를 낳는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복지 거버넌스의 문제, 그다음에 조세 거버넌스의 문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의 사례를 보면, 그리스와 같은 남유럽의 사례를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 복지가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복지보다는 소비형 복지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였고요. 조세 체계를 보면 이 부정부패가 심하고 탈세가 심합니다. 그리고 이 소득세를 보면요, 그 나라들도 소득세 걷는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 살펴보면요, 세율이 낮지는 않습니다. 법정 세율이. 그리고 이제 보면 단계도 메뉴 과표 구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뒤로 올라가면 어느 수준이 되면 뭐 75% 이상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의 소득세 비중이 세율이 그렇게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유는 뭐냐면 비과세 감면을 많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비과세 감면을 많이 해주면 그 이득은 다 또 고소득층에 갑니다. 비과세 감면을 왜 주냐? 그러면 교육비 지출한 것에 주고, 그다음에 보험료 납입한 것에 줍니다. 보통 그래서 고소득층이 예를 들어 영어 유치원에 100만 원 보낸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소득 공제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저소득층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정 세율이 또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좀 줄여서 제대로 걷느냐. 이 비과세 감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사라지게 되어 있는 일몰 조항이 있는 예외 규정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예외시키지 않고 일몰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연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해서 원래의 원칙을 살리는 것이 맞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세금 제도가 공정하지 않다. 고소득층이 제대로 내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탈세가 심합니다.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보다 부가가치세를 높여주면 탈세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 물건 살 때 현금으로 내면 싸게 해준다. 그게 다 부가세를 탈세하는 것이거든요. 부가세를 탈세하게 되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영업주가 자기 또 소득세를 탈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 탈세 문제가 심각한데요. 현재보다도 부가세를 더 높이면 탈세 유혹은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럽의 교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조세 구조 자체도 중요하다라는 건 뭐 그런 것들입니다. 예단 의견 있으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 조항 부분을 이제 낮추자. 저는 공감하는 거고 우리가 그 상당히 그 조세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장기간 그 조세학자들이 지적했던 바거든요. 근데 그것을 최근 10년 이상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조세 저항이 상당히 있는데 그건 단순하게 그 부자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는 소득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제적으로 거의 50% 이상이 세금을 이제 소득세를 안 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이런 비과세 혜택을 이제 다 줄이게 되면 상당히 세금을 안 냈던 분들도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항이 또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어려운데 이건 장기적으로 저는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까? 비과세 이런 감면 조치를 이제 없애야 되는 거죠. 일몰 조항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세금 제도를 합리화하고 단순화시켜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그 원천징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을 벌면 원천징수를 하고서 소득을 주지 않습니까? 이 제도도 사실은 잘못된 제도예요. 세금을 다 그대로 세금에 관계없이 소득을 받고 국가가 세금을 내라 그러면 연말에 가서 내야지 되는 것인데 정부가 왜 처음부터 세금을 제외하고 소득을 주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세금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이 좀 더 분명하고 단순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탈세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 사회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탈세도 더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부정부패가 줄어드는 선진된 나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우리가 성숙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탈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더 줄여나가야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이제 담보된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지 또 복지 정책이 시행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적 합의 부분은 잘 이루어질까요? 그 전망을 좀 해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 공약들에 대해서, 정책들에 대해서. 그 비과세 감면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비과세 감면 제도를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재원을 확대해서 그걸 복지로 쓰자. 저는 국민들이 그 조세 저항 있는 거 이것은 세금은 냈는데 지금까지 그 혜택을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돈을 걷어서 그걸 주로 어디다 쓰냐면 다 도로 깔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기업들 R&D 이런 거요. R&D뿐만 아니라 기업 관련 지원을 많이 줍니다. 근데 기업에게 지원을 주면 그것이 기업에게 가는 거지 거기에 이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세금은 내는데 도대체 내가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느냐라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다. 외환위기 이후에 근무후기 운동 이렇게 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가 그만큼 무엇인가를 해준다라고 하는 보장만 있으면 다 낼 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혜택을 좀 줘보시고 그러고 네. 나서도 국민들이 싫어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이제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시도도 안 해보고 지금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되던 지금보다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어 뭐 노인분들 틀리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보육도 확 해주고 연금도 좀 그런 식으로 해서도 국민들이 돈을 안 내려고 하는가 그거는 이제 그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탈세 부분에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탈세 줄여야 한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저는 법 체계로는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탈세하는 것이 곧 이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하고 비교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유럽 같은 데서는 탈세나 탈루를 하게 되면 이거 바로 형사처벌감으로 중징계 대상입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재벌이나 이런 곳에서 수백억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집행유예를 풀어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체계가 정비돼야 되겠죠. 네. 이제 복지정책 어느 후보가 되든 전면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과연 그렇다면 그 수혜자를 보편적인 복지로서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할 것이냐 아니면 역시 그 선별적으로 더 못 사는 사람에게 복지가 집중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또 합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간 지금 한 1분 정도씩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를 두고 우리 경제 상황에서 더 맞는 것이 어느 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먼저 이 박사님. 예, 사실 이제 대선 앞두고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문제에 관한 정책적인 논쟁이 좀 더 활발히 필요하거든요. 결국 뭐 지금 복지 문제가 이제 경제민주화 얘기로부터 이제 다 뭐 맥을 같이 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대선 전국 초반만 하더라도 그게 뭐 다 정책 경쟁 거리로 이제 모아질 것처럼 얘기가 되다가 지금은 좀 상당히 지금 소강 상태, 중단 상태입니다. 그 대신 그 자리에 네거티브 공방전이 그냥 한복판에 자리를 해버렸는데 이제는 좀 예컨대 경제민주화 또 이 복지 정책을 둘러싼 정당들 또 후보들 간에 좀 더 적극적인 논쟁들 그래서 유권자들이 정말 차이가 뭔지를 좀 알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런 방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저는 뭐 초기는 선별적 복지에서 갈수록 이제 보편적 복지로 가겠습니다만 지금 들에는 예를 들면 반값 등록금 같은 이런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면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재원 조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드러낸 이런 것조차도 참 납득하기 힘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 여야가 그렇게 강조하지만 내년에도 또 대학은 이것 때문에 계속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선별 복지, 보편 복지 이런 담론에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정 교수님 어떠십니까? 예,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원칙을 잘 정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은 100% 할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 복지가 맞다. 왜냐하면 선별적 복지를 하게 되면 왜곡이 심해집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재산이 많은 분들한테 안 드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재산을 미리 딴 데로 넘겨서 받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왜곡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복지는 원칙상 주는 건 다 주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재원을 거둘 때 이제 고소득층이 더 기여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최승동 사무총장께서. 네. 사실은 그 복지는 필요하고 사실은 우리 그 사회 어두운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고요. 보편적 복지라는 것 자체가 저기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획일적인 배급 제도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낭비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는 경제로 기속이 되는데 경제의 효율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그러한 한적인 복지 정책을 우리가 정치인들이 자꾸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그러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복지는 유지를 하고 그렇지 않고 낭비적인 복지는 가급적이면 도입하지 않는 그러한 현명한 지혜를 좀 모아줬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국내 손에 의해서 올바른
지도자가 태어나서 우리의 그 미래의 그러한 복지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그러한 복지 체제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선 전국에서 가장 큰 관심의 하나인 복지 정책 관련해서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 토론을 펼쳐봤습니다. 저희 이 설전 이 시간은 그동안 경제민주화, 정치개혁, 그리고 오늘 이 복지 정책에 이르기까지 대선 공약에 대해서 쭉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고 참고하시면서 이번 대선에서 많은 그 도움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분 다시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의 김창룡 교수님, 자유경제원의 최승로 사무총장님 함께 그리고 유창선 박사님, 정세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이 시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